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30년 동안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에 재직하면서 여러 가지 강의를 했는데 몇 년 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신 건강에 관한 것을 아주 알아듣기 쉽게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정신 건강에 관한 TV를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은 첫 회 시간으로서 우리가 증상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상이라 그러는 것은 이제 현대인들이 많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다양하게 이 불편함을 호소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일컬어서 증상이라고 통칭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상이라 그러는 것은 이제 원인을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접근법이 확확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은 과거에 이제 많은 심리 치료사들이 증상을 어떻게 봐왔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증상의 원인을 이제 뭘로 보느냐 하는 게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증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치료하는 접근법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증상을 어떻게 봐왔는가, 즉 심리치료사가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로부터 18세기 초까지만 해도 이 어떠한 치료법들이 성행을 했느냐 하면 귀신 추방법이라는 것이 이제 성행을 했어요. 자, 이때 귀신 추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샤머니즘 계통에서는 무당이라든가 또 서양에서는 이제 사제들이 달려들어서 증상을 해결하고자 하는 건데 이 귀신 추방법을 쓸 때에는 어떤 것을 원인으로 봤느냐 하면은 다른 게 아니라 악령을 원인으로 봤어요. 자, 이게 하고 많은 여러 가지 원인이 될 법한 것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악령을 증상의 원인으로 봤느냐 하면은 그 시대가 신본주의 사회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신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입각해서 이제 우리의 증상의 원인을 악령으로 봤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히 어떤 구마식이라든가 이런 식의 귀신 추방법을 썼어요. 자, 그런데 18세기라는 거는 이제 이 인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많은 사람들이 계몽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더 이상 마녀 화형식이라든가 마녀 재판 이런 것들을 국가 차원에서 금지시키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18세기 중엽에는 귀신 추방법이 뭘로 바뀌느냐 하면은 자장치료로 바뀌어요. 자, 자장치료로 바뀔 때의 시대적 배경은 뭐냐 하면은 이제 신을 중심으로다가 많은 것들을 설명을 했는데 교회가 이제 좀 약화되면서 뭐가 등극을 하기 시작했느냐 하면은 과학이 등극을 해요. 자, 그 전에는 이제 철학이라든가 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위세를 떨치고 반면에 과학, 자연 이런 거는 이제 좀 좀 형이하학적으로 낮게 취급이 되었는데 18세기에 와서는 교회의 어떤 위세가 약화되면서 과학이 부상돼요. 자, 과학이 부상되면서 이제 그 시대가 과학주의가 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이 증상의 원인이 뭘로 바뀌느냐 하면은 자연으로 바뀌어요. 자, 자연으로 바뀌는데 이게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우리는 뭔가 그 사람의 운을 점치고자 할 때 실을 갖고 사주를 갖고서 점을 치는데 서양인들은 이 별점을 치거든요. 그래서
내 별은 뭐다, 네 별은 뭐다, 이제 이런 식의 그런 뭐 문화나 전통이 있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이네들은 그 사람이 그러그러한 질병을 갖는 것은 자기 별과 자기 사이에 눈에 안 보이는 자장이 흐르고 있는데, 그 자장의 흐름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이제 그게 맞든 틀리든 하여튼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식의 사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연, 즉 별의 자장에 조금 영향을 미쳐서 치료를 하는 마그네틱 세라피, 자장 치료가 유행이 됐었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악령으로 우리가 원인을 삼을 때에는 이렇게 뭐 제사를 지낸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이제 이런 식의 접근이었던 것에 반해서 자연을 원인으로 볼 때에는 신보다는, 신의 저주를 받아서 악령이 씌웠다라고 할 때보다는 조금 더 자신만만하게 뭔가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그거는 외부에 있다는 얘기예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이 외부에 있으니까 뭔가 그거 좀 번거롭고 힘들어요. 자, 그래서 19세기 초에는 어떤 것들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 과학이라는 것도 이제 상당히 막 이렇게 번성을 했지만, 결국 과학도 누구를 위한 거냐 하면은 결국 사람을 위한 자연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을 위한 자연이니까 과학도 결국은 이제 르네상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맞이하면서 인본주의로다가 이제 그 시대적 배경이 변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원인론도 바뀌어요. 자, 원인론이 뭐로 바뀌느냐 하면은 경험에 있다. 경험에 있다라고 바뀌어요. 자, 경험에 있다라고 바뀌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개를 굉장히 무서워한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야, 너 왜 이렇게 개를 무서워하니? 그 귀여운 개를, 강아지를 이렇게 하면은 모른다고 해요. 자, 근데 그 사람은 모르지만 어렸을 때 강아지에게 물렸던 경험이 있다든가, 또는 강아지에게 질렸던 경험이 있어서 그게 무의식화된, 즉 잊어버린 경험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잠복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훗날 그것과 유사한 자극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 이제 상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경험, 무의식화되어 있는 이 경험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치료를 해보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요. 그것이 체면 치료예요. 자, 이제 이 체면 치료가 등장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은 원인을 뭘로 보느냐가 치료법을 어떻게 하느냐와 이제 직결된다라고 했는데, 악령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하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신의 영역이니까 기도하는 게 최선이고, 자연으로 볼 때는 뭔가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외부에 있는데, 내적인 경험이 있다라고 할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거는 조만간 정복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체면학파가 굉장히 번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다양한 체면학파가 등장이 되어서 경합을 벌이거나 이제 이런 식의 발전을 이루지요. 그렇게 하다가 19세기 중엽에는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인본주의는 여전히 지속이 되고 증상의 원인은 무의식화되어 있는 경험이라는 것은 여전해요. 자, 그런데 초기의 체면 치료라는 것은 치료자가 그 사람에게 이제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의식을 이렇게 좀 체면을 걸어서 떨궈 놓고 그 사람 무의식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식의 암시나 명령, 지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환자가 이상한 짓거리 하는 것을 차단하는 식이 이제 체면 치료에서 주된 방법이었다면, 이때 조금 더 이것이 발전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정화 치료예요. 자, 정화 치료는 여전히 체면을 쓰기는 하되
치료자가 주도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런 식의 그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내부에 깡아리져 있는 아픔, 상처 이런 무의식화되어 있는 경험을 충분히 토해내도록 치료자가 이 말의 주파수를 잘 맞춰서 그 사람에게 자꾸 이야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기억 못하던 것들을 자꾸 누군가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시키면은 그게 자꾸 이렇게 기억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속이 시원하게 뻥 뚫린 것처럼 풀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증상이 이제 호전이 되는데 이 정화치료가 그래서 카타르시스 세라피라고 일컬어지는 정화치료가 상당히 또 인기를 얻었어요. 이때 이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상담, 마주 앉아서 대화하는 식의 접근법이 이제 형태를 갖추면서 자리 잡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상담하면은 마주 앉아서 대화하는 것들이 이 정화치료 때에 거의 이 형태가 완성이 돼요. 자,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 정화치료도 어느 시점에서 이 약점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체면에 안 걸려요. 또 억지로 체면에 걸어놨서 충분히 풀어주었는데 깨어나서는 그게 내 얘기야?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뭐 이런 무의식 하에서 그 술술 불었던 내용하고 의식에서 그게 내 얘기하고 이렇게 연결을 안 짓는다는 얘기요. 이런 것도 있고 또 드물게는 체면을 거는 사람이 아주 이렇게 엉터리 또는 사악한 체면을 걸어 놓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너 깨어나서 뭐 나를 사랑하라든가 또는 나에게 돈을 빌려주라든가 이런 이제 윤리적인 문제도 따르니까 이 주체가 되는 환자, 내담자를 이게 의식을 이렇게 말살시키지 않아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정신 상태에서 저 무의식화되어 있는 응어리, 과거의 상처들을 토해내도록 돕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20세기 초에 이제 나타난 것이 정신분석이에요. 자, 정신분석은 여전히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무의식화되어 있는 경험을 그거를 잘 다스려서 치료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분석에서는 체면이라는 그런 기법을 쓰는 대신에 자유현상 또는 꿈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의 무의식을 잘 반영하는 그런 거라는 걸 발견하고 꿈을 분석한다든가 하면서 그 사람의 이 속에 깡아리진 것들을 자꾸 풀어내게 하는 이런 접근법을 쓴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걸로 이렇게 보면은 치료라는 것이 처음부터 어떤 고정된 게 아니라 그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이 원인론을 자꾸 이 달리해 가면서 이렇게 접근해보고 저렇게 접근해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발전을 쭉 해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치료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그때 또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발전되어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과거의 이제 치료사라고 한다면은 정신분석이 굉장히 틀을 잘 갖췄기 때문에 이제 정신분석서부터는 현대치료법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대치료법은 이제 정신분석이 제시된 다음부터는 이제 상당히 아주 우리가 오늘날 잘 알고 있는 형태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이건 정신분석은 모든 현대 정신치료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어떤 기본을 갖추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이 정신분석은 너무나 과거의 상처, 무의식화되어 있는 과거 상처에 너무 치중을 하니까 이 정신결정론, 과거에 다 결정되어 버린
버렸다라는 비난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 정신 분석의 방기를 들고 나타나는 것이 행동 치료예요. 자, 이제 행동 치료는 정신 분석하고 이제 차별화를 시도하기 때문인지 눈에 안 보이는 것, 즉 지나간 과거 이런 것은 이제 배제하고 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이제 행동, 이제 잘못된 행동을 이제 표적으로 삼는데 여기에서는 철저히 학습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설명을 해요. 즉 잘못된 것들을 그냥 방치했으면 이제 그것이 굳어져서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치료하는 것은 그 잘못된 행동이 나타났을 때 처벌을 준다든가 해서 소거를 시키고 바람직한 행동을 학습시켜가는 이런 식으로 행동 치료를 하는데 이건 굉장히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하는 걸로 행동을 만들어가는 건데 다분히 기계적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또 갑갑해서 방기를 들고 또 정신분석에 대해서도 방기를 들고 나타나는 것이 인간중심 상담이에요. 자, 인간중심 상담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보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부모에 의해서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이 심어진 어떤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이디얼 셀프, 기대치가 있는데 실제의 자기는 그 수준에 못 미쳐요. 그게 리얼 셀프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디얼한 기대, 아이디얼 셀프와 실제의 자기, 리얼 셀프 간의 간극이 크면은 그 속에서 이게 참 균형을 잡지 못하고 힘들어 하다가 표출하는 것이 증상이다. 이렇게 봐요. 자, 그래서 인간 중심 상담에서는 치료자가 그 사람의 리얼 셀프, 현 상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해서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자기에 대해서 이 안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도하게끔 도와줌으로써 이 스트레스를 이겨내게, 증상을 털어내게 하는 접근이에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너무 이제 이 내담자 중심으로 존중, 공감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니까 이거에 대해서 또 방기를 들고 기존의 것들에 대해서 방기를 들고 나타나는 것이 인지, 행동, 치료예요. 자, 이런 쪽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 기존의 접근법들이 너무 이 환자 중심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치료자가 소극적으로 그냥 들어만 주고 공감이나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다. 그리고 또 너무 감정 위주로만 갔는데 그것도 지나쳤다. 사람의 주 무기는 반듯한 사고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잘못 심어진 그릇된 신념이나 사고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하고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타파를 해서 반듯한 사고를 갖게 되면은 감정도 이제 행동도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다. 뭐 이런 접근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인간 중심 상담이나 정신 분석과는 차별되는 게 또 인지행동 치료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 어떠한 증상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원인을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접근법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과거에도 뭐 악령으로 보느냐, 별로 보느냐, 또는 무의식화된 경험으로 보느냐 이래서 막 달라졌는데 그러한 것들은 현대 치료법에 와서도 뭘로 보느냐 이거를 그 학습의 어떤 원리로 파악할 거냐 아니면은 다른 걸로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이 증상이라는 것은 이 설명을 달리하고 접근법도 달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뭐가 이렇게 복잡해 하고 어지럽게도 여기실 수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설명 체계가 달라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요.